10년 나는 이 집의 투명한 그림자였다. 가족 사진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나를 밀치며 말했다. 넌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저리 비켜. 내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내 남편. 그 작자는 그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다. 당신 없으면 우리 6 식구 밥은 누가 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밥하는 식모였구나. 좋다. 10년에 걸친 이 무급노동,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정산할 때가 왔다. 두고 봐. 분노한 주부가 얼마나 맛있는 복수 코스 요리를 차려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찰칵. 눈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며 시야가 온통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대열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어깨에는 방금 나를 밀쳐낸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내 남편 박민혁의 곁에 바싹 붙어 서서 승리자처럼 당연하다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사진작가 양반. 이제 찍으셔도 돼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지나치게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단란하게 찍어야지. 우리 식구. 그 단어가 차가운 바늘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나, 강지원. 결혼 10년 차지만 그 불이 식구의 범주에는 들지 못했다. 나는 렌즈 속 사람들을 쳐다봤다. 자글자글한 주름에도 여전히 모진 표정의 시어머니, 사법고시만 몇 년째 준비하며 늘 잠이 덜 깬 얼굴의 시동생, 그리고 내 남편 박민혁. 박씨 성을 가진 그 세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더없이 화목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치 프레임에 잘못 들어온 행인처럼 붉은 벨벳 배경천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의 외투를 들어주느라 쥐고 있던 옷가지가 그대로 들려 있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박민혁은 기념일도 축하하고 최근 IT 기업 뉴럴링크의 팀장으로 승진한 것도 축하할 겸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다. 나는 그게 그가 뒤늦게 차리는 로맨스일지도 모른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온 가족이 입을 옷을 다리고 2시간에 걸쳐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가족 사진에서 밀려난 것이었다. 나는 남편, 박민혁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가 나를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길, 미안하다는 눈빛이라도 보내주길, 혹은 그의 어머니에게 지원 씨도 가족이잖아요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진작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좀 찍어주시죠. 저희 오후에 스케줄 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옆모습은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다. 내 심장은 그가 고개를 돌려버린 바로 그 순간 선명한 파열음을 냈다.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 감각은 만성 독약처럼 지난 10년간 서서히 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결혼 전 나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전략 컨설턴트였다. 시장 트렌드 분석과 프로젝트 기획 능력은 직장 상사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하지만 박민혁은 말했다. 자신은 가정을 잘 돌봐줄 아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밖에서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광화문 오피스 빌딩을 누비던 강대리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그가 이뤄낸 것이라기보다 내가 부엌과 서재를 오가며 쌓아 올린 것이었다. 뉴럴링크에서 그가 거둔 모든 성과는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를 돋보이게 했던 프로젝트 보고서들, 그중 어느 것 하나 내가 밤을 새우고 수십 잔의 커피를 들이켜며 한자 한자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최근 그를 팀장 자리에 앉힌 스마트홈 생태계의 향후 10년 발전 예측 방안은 온전히 한 달간 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었다.
국내외 모든 산업 자료를 뒤지고 수백 개의 사례를 분석해서야 그 자신조차 감탄했던 그 PPT를 완성할 수 있었다. 승진 축하 회식 날,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하게 술잔을 들고 말했다. 이번 기획안은 정말 영감이 터져서 저 자신도 이렇게 잘 해낼 줄 몰랐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가 내 공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듯 숨결마저 썼다. 나는 그에게 완벽한 갑옷을 만들어 입혔고 그는 그 갑옷을 입고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반면 나는 그의 곁에 설 자격조차 없었다. 내 삶은 끝없는 노동으로 채워졌다. 이 집에는 나와 박민혁 외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함께 살았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툭하면 온갖 이유를 대며 며칠씩 묵고 갔다. 많을 때는 6 식구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했다. 시어머니의 입맛은 유독 까다로워서 국은 팔팔 끓여야 했고 김치는 장독에서 막 꺼낸 것이어야 했으며 밥의 증기는 초 단위로 맞춰야 했다. 시동생은 공부하려면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불고기나 고칼로리 음식을 주문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한나절은 이어졌다.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배달 음식을 시키기라도 하면 그녀는 즉시 안색을 바꾸며 돈만 쓸 줄 아는 게으른 된장녀라고 욕을 퍼부었다. 1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단 한 끼도 편히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내 역할은 안 해도 며느리도 아닌 24시간 대기하며 월급도 없고 수시로 구박받는 하녀였다. 내가 없는 가족 사진을 찍은 다음 날 나는 어김없이 몸져 누웠다. 39도의 고열. 뼛속 마디마디에서 한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고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다. 나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박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할 때 해열제 한 통만 사다 달라고. 그는 라는 답장을 보냈다. 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미한 정신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잠에서 깬 것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때문이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키자 목구멍이 연기가 날 것처럼 타들어갔다. 야근. 박민혁은 돌아온 걸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잔뜩 낮춘 목소리였지만 내 방까지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냅둬. 그냥 앓게. 가만 보면 심심해서 저러는 거야?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니까? 아주 푹 앓고 나야 정신 차리고 집에 얌전히 붙어있지. 뒤이어 시동생의 게으른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엄마. 어차피 형 오늘 거래처 접대 때문에 안 들어올 텐데 내일 아침밥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끼 굶으면 정신 번쩍 들겠죠? 온몸에 피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열이 끓는 고통도 몸의 불편함도 잊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치솟았다. 그렇구나. 저들 눈에 나는 아플 권리조차 없는 존재였다. 내 아픔은 그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귀찮은 일, 심지어 나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남편에게 부탁했던 약은 그 중요한 술자리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뜬 채 허공의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지난 10년의 내 삶이 한 편의 부조리한 흑백 무성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뒷모습, 깊은 밤 서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뒷모습, 가족 모임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던 뒷모습, 그건 모두 나였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강지원이라는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매일같이 피어오르는 기름 연기 속에서, 끝없는 트집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과 가족의 냉대 속에서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단 한 방울도. 절망과 상심이 극한에 달하면 남는 것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정적뿐이었다. 나는 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기나긴 고역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그 지긋지긋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땀에 젖은 잠옷 차림 그대로 슬리퍼를 끌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지갑도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은 채 이불을 걷어찼다. 나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나는 멀지 않은 친정집으로 걸어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두 분을 깨우지 않고 결혼 전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오전 10시 정각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혁이었다. 액정의 깜빡이는 내 남편이라는 네 글자가 지독한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걱정이나 안부가 아니었다. 숙취에 절어 잔뜩 날이 선 질책의 연속이었다. 강지원. 어디 갔어?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 있는 거 몰라? 셔츠도 안 다려놓고 아침밥도 안 해놓고. 그리고 엄마 배고프시다잖아. 동생은 오늘 학원 가야 하고. 우리 6식구 밥은 누가 하냐고? 6식구. 한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구나. 그의 마음속에 내 존재 가치는 오직 박씨 집안 6식구의 밥을 해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의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고급 식모이자 프로젝트 보고서를 쓸 줄 아는 무급 노동력이었다. 박민혁 씨, 나는 열 때문에 잠긴 목소리로 하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뭐, 당장 안 들어오고 뭐해.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 이혼해.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연락처를 열어 내 남편이라는 이름을 차단했다. 다음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나는 한 명 한 명 그들을 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나갔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마치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족쇄를 벗어 던진 듯 숨통이 트였다. 나는 수많은 밤을 새우며 박민혁의 공적을 쌓아주었던 내 노트북을 열었다. 프로젝트 보고서 폴더가 아닌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했다. 그리고 워크시트 이름에 내 글자를 입력했다. 10년치 정산. 내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성광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 번째 열, 가게 생활비 보전. 신혼 초, 박민혁은 월급이 적어 살림이 빠듯하다고 했다. 나는 내 결혼 전 예금을 꺼내 조금씩 생활비를 메꿨다. 시어머니에게 사준 명품 가방, 시동생의 고액 과외비, 심지어 집안의 새 TV 값까지. 옛 휴대폰 메모장과 카드 명세서를 뒤져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모든 내역을 찾아냈다. 두 번째 열, 전업주부 노동 가치. 나는 인터넷으로 서울 지역의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 전문 셰프의 시간당 급여를 검색했다. 하루 16시간 노동, 10년 3,650일에서 몇몇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자 경이로운 숫자가 찍혔다. 나는 무상으로 헌신한 게 아니었다. 10년 동안 보수 없는 노동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제 밀린 급여를 정산할 시간이었다. 세 번째 열, 지적 재산 기여도. 이것이 내 복수의 핵심이었다. 나는 먼지 쌓인 폴더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박민혁을 대신해 작성한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 원본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평사원이던 시절의 주간 보고서부터 그를 일약스타로 만들어준 승진 기획안까지 모든 파일에는 상세한 작성 기록과 수정 날짜가 남아 있었다. 나는 업계 전략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수주 비용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대필 작가 경력에 대한 가치를 매겼다. 그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가치를. 화면을 가득 채운 빽빽한 숫자와 항목들을 보며 나는 쾌감이 아닌 차가운 평온을 느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산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올 것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나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전 회사의 상사였던 김 이사님이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 강지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 그는 무척 놀란 듯 했다. 지원 씨,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네, 이사님. 잘 지냈습니다. 실은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해서요. 혹시 지금 회사에 제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전문 역량은 지난 10년간 녹슬기는커녕 박민혁의 온갖 골치 아픈 과제들을 해결해주며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김 이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지원 씨가 돌아와 준다면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예전 자리는 계속 비워뒀어. 지원 씨보다 잘할 사람이 없어서. 내일 당장 출근 도장 찍어. 전화를 끊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강지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일주일 후 내가 세련된 오피스룩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광화문 오피스에 앉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부엌을 맴돌던 주부가 아님을 알았다. 박민혁의 가족은 무급 식모인 나를 잃자마자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시동생은 야식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고 한다. 박민혁은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냈다. 욕설에서 애원으로 바뀌는 그의 연락을 나는 모조리 무시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 친정집으로 쫓아왔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박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박민혁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평소의 모진 표정을 거두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지원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내 손을 잡으며 탁한 눈물 몇 방울을 쥐어짰다.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 응. 민혁이랑 같이 집에 가자. 나는 그녀의 서툰 연기를 보며 헛웃음만 나왔다. 나는 가볍게 손을 빼내고 박민혁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집에요. 어느 집으로요? 저를 하녀 취급하던 그 집으로요? 박민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원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봐, 엄마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시잖아. 사과요. 나는 웃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면 법은 왜 있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0년치 정산 엑셀 파일을 열어 그들 앞에 내밀었다. 똑똑히 보세요. 이게 제 10년 청춘의 갑이에요. 우리 사이에 더는 할 얘기 없어요. 나는 그들을 비껴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박민혁이 내 팔을 확 잡아챘다. 강지원,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우린 아직 부부야. 맞아요. 나는 고개를 돌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닫았다. 그들의 모든 당혹감과 분노를 문 밖으로 차단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나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 했다. 박민혁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즉시 기뻐하며 다음 날 저녁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다음 날 나는 일찍 퇴근해서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듯 했다.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박민혁의 차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예비 열쇠로 차 문을 열고 재빨리 운전석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USB를 꺼내 차량 블랙박스의 USB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복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진행률 표시줄이 느리게 움직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나는 박민혁이 일찍 돌아올까 봐 주차장 입구를 초조하게 노려봤다.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정리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조수석에 앉았다. 박민혁이 차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번졌다. 지원아, 돌아왔구나. 내가 날 못 떠날 줄 알았어. 나는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무시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올라가서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의 거짓된 참회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휴대폰으로 USB를 연결해 녹음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세 내가 원하던 것을 찾아냈다. 하나는 그가 동료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고 있었다. 그 신규 프로젝트. 하하, 당연히 내가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획안은 내 아내가 눈 감고도 쓰는 수준이지. 걔가 왕년에는 업계 탑클래스 전략 컨설턴트였거든. 우리 회사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와의 대화였다. 그는 불평하고 있었다. 엄마, 지원이한테 좀 잘해주세요. 걔 진짜 집 나가면 나 다음 분기 보고서는 누가 써주냐고요? 나 이거로 승진해야 한단 말이에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박민혁, 이 멍청한 인간. 너는 내 손으로 직접 내 손에 칼을 쥐어주었다. 이어서 나는 집 컴퓨터를 켰다. 나는 그가 숨겨둔 폴더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첫사랑 생일이었다. 나는 너무나 쉽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역시나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다. 우리 부부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체 기록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그의 동생이 등록한 사법고시 합격 보장반이라는 이름의 고액 학원비 3천만 원, 동생에게 사준 최신형 게임기와 한정판 아이템 값 500만 원,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사는 시누이에게 보낸 자잘한 생활비들. 이 모든 돈은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의 공동 재산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모든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내 계획이 충분히 치밀하다고 생각했을 때 박민혁이 스스로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그는 나를 불러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지원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공동 명의잖아. 요즘 부동산 세금도 만만치 않고 부모님이 당신들 사시던 집을 팔아서 우리한테 목돈을 좀 주신대. 그럼 우리도 이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합쳐서 좀 더 작은 평수로 옮기는 거야? 대신 명의는 부모님 앞으로 해놓는 거지? 그러면 세금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는 내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설득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정말 기가 막힌 계산이었다. 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부부의 가장 큰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 만약 내가 동의했다면 수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의 부모님 재산이 되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터였다. 나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그의 말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너무 보장이 없는 거 아닐까? 바보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무슨 보장이 필요해.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나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날 믿어. 내가 너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어? 재산을 부모님 명의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럼.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설득당한 척했다. 우리의 이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테이블 위 내 가방 안에서는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그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증거는 모두 모였다. 나는 나의 모든 무기 10년치 정산 엑셀 복수 장부,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 원본과 작성 기록, 블랙박스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캡처,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화 녹음 파일까지 이를 들고 서울에서 이혼 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백 변호사를 찾아갔다. 백 변호사는 40대 중반에 매우 유능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USB와 서류들을 하나씩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녀의 표정은 평온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모든 녹음 파일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뒤 안경을 고쳐 썼다. 그리고 나를 보며 경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강지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천 건의 이혼 소송을 다뤘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외과 수술 같은 복수를 집행하시는 거네요. 그녀는 내 복수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노동가치 산정서는 법적으로 급여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순 없지만 의뢰인께서 가정에 얼마나 막대한 기여를 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보고서 원본과 녹음 파일들은 남편분께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지적 재산을 이용해 막대한 직업적 이익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재산 분할 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녀는 부동산 관련 대화가 담긴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공동 재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증거죠. 법정에서 그를 매우 불리하게 만들 겁니다. 백 변호사의 명쾌한 분석을 들으며 불안에 떨던 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했다. 이제 적절한 때를 기다려 그들의 급소를 찌르기만 하면 되었다. 백 변호사님, 나는 그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지난 10년간 제게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백 변호사가 웃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걱정 마세요. 강지원 씨, 이 재판 우리가 이깁니다. 이혼 조정은 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에서 열렸다. 박민혁의 가족이 모두 와 있었다. 그의 부모님, 그리고 내 부모님도 내 곁에 앉아 말없이 나를 지지해 주셨다.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그곳은 박씨 집안의 하소연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나의 철없음을 성토했다. 조정위원님, 판가름 좀 해주세요. 우리 지원이가 예전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가정을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줬는데. 박민혁이 뒤이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아내에게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어떻게 안 싸웁니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 이혼까지 하겠다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연기를 지켜봤다.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마저 걸려 있었다. 그들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끝날 무렵 조정위원이 나를 향해 물었다. 강지원 씨,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말씀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을 보지 않은 채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조정위원에게 차분히 말했다. 조정위원님, 말보다는 어떤 것들은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모두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나는 노트북을 조정실의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흰 스크린에 선명한 제목이 나타났다. 강지원 씨의 10년간의 결혼 생활 기여도 정산 보고서.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첫 페이지는 내가 10년간 결혼 전 재산으로 가계를 지원한 상세 내역이었다. 모든 항목에는 계좌 이체 내역 캡처나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샤넬백 구매 기록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전업주부로서의 내 노동 가치를 계량화한 표였다. 가사 서비스만 2,410시간, 전문 셰프만 7,520시간, 돌봄 서비스, 시동생 생활관리, 1,950시간. 각 항목은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었고 마지막 합계 금액은 그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을 위해 4만 시간이 넘게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은의 목소리가 조용한 조정실에 차갑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것은 가족의 존중이 아닌 무급 식모라는 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언제 널 학대했다고 그래? 내가 아팠을 때도 내가 푹 쉬라고 했잖아. 그러셨나요? 나는 그녀와 언쟁하는 대신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냅둬. 그냥 앓게. 가만 보면 심심해서 저러는 거야. 아주 푹 앓고 나야 정신 차리고
집에 얌전히 붙어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정할 수 없이 선명한. 조정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마치 목 졸린 닭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주먹을 꽉 쥐시는 것이 보였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박민혁을 승진시킨 스마트홈 프로젝트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 옆에는 상세한 작성 날짜와 수정 기록이 담긴 내 원본 파일이 나란히 띄워졌다. 박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질했다. 강지원, 너 이거 위조야. 이 기획안은 내가 직접 한 거라고. 내가 내 커리어에 뭘 도와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요. 나는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피커에서는 차 안에서 동료와 통화하는 박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자랑과 허세가 가득했다. 그 신규 프로젝트. 하하, 당연히 내가 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획안은 내 아내가 눈 감고도 쓰는 수준이지. 걔가 왕년에는 업계 탑클래스 전략 컨설턴트였거든. 우리 회사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혁은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PPT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나는 프로젝터를 껐고 조정실은 다시 환해졌다. 나는 몸을 돌려 10년간 한 침대를 썼던 그 남자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봤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며 나를 피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거의 동정에 가까운 어조로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물었다. 박민혁 팀장님, 이제 저라는 죄부인 없이 다음 분기 프로젝트 보고서는 직접 쓰실 건가요? 그날의 조정은 박민혁 일가의 참패로 끝났다. 내 변호사는 곧바로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신속했고 내 예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10년치 정산 보고서와 관련 증거들을 특별히 강조했다. 법원은 박민혁이 혼인 기간 동안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및 이전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장기간에 걸쳐 나의 지적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여 막대한 직업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나의 장기적인 가사 노동과 지적 기여는 가계 재산 형성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 판결은 내가 부부 공동 재산의 70%를 분할받는 것이었다. 일산의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박민혁은 내게 고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예상했던 환희 대신 안도감에서 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마침내 나의 죽어버린 10년의 공정한 마침표를 찍었다. 가해자들의 결말 또한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증명하듯 어김없이 찾아왔다. 박민혁의 응보는 가장 빨랐다. 누군가 그의 공로 가로채기 사건을 뉴럴링크의 감사팀에 제보했다. 신뢰를 가장 중시하는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팀을 꾸렸다. 그는 즉각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났다. 그는 관리직에서 보직 해임되어 누구나 부려먹을 수 있는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은 경멸과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라는 치트키를 잃은 그의 업무 능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다시는 그럴듯한 보고서 한 장 써내지 못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주 수입원이었던 박민혁을 잃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되자 결국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좁고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진짜로 자신들이 밥을 해 먹어야 하는 삶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다며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고 시동생의 사법고시 합격은 당연히 요원한 일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들이 한때 내게 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몇 배가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다. 나는 분할받은 돈으로
내가 꿈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도심의 한 동네에 통유리창이 있는 오피스텔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회사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남은 돈으로 나만의 작은 전략 컨설팅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아주 잘 들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나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내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의 행렬이 생동감 넘치게 펼쳐져 있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함과 자유를 만끽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여유롭게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보세요, 대표 강지원입니다.